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갖고 올 연말까지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떠나기 전 중국 농업과학원과 인프라 투자 회사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문제 등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친밀감을 과시하자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북 최대 압박에 중국이 계속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박계 맏형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의총을 열어 쇄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계파 갈등이 표출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치로 보이는 녀석이 심한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또 공개돼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해 350억 원 규모를 도난당했습니다. 빗썸은 도난당한 가상화폐에 고객 소유분은 없다고 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죠. 그동안 재계에선 당장 적용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좀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의식한 듯 경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준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경총 등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강하게 요구하는 업종별 특징을 고려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조만간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청은 계속 악화되는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초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6개월 유예 건의를 한 한국경총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던 기업들도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고요. 김태일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에 6개월 계도 기간을 건의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정부의 화답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정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법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던 기업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보완할 시간이 생겨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업종별, 근무 여건별 차등 적용, 노사 협약과 관련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탄력 근무 시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바쁠 때는 이제 야근을 하고 안 바쁠 때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 법적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특례 업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점에서 일단 적응 기간을 받아든 기업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요구받은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고용이 줄었다며 한국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속도 조절은 필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OECD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전에 올해 인상에 따른 효과부터 평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이 0.14% 낮아지는 걸로 추정됐다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기한 속도 조절론에 OECD도 힘을 실은 모양새입니다. And then we see a decline in hotels, restaurants, retail, wholesale, and that would probably be more related to the minimum wage effect. 이 같은 OECD 경고가 나온 가운데 청와대는 고용 둔화의 원인을 최저임금만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정책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종합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야지 어느 하나가 딱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죠. 한편 OECD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언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중 혈맹을 과시하고 싶었던 중국은 특히 북한은 굉장히 듣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리수용 당 국제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도 배석했었던 북한 간부들로 당연히 의제도 북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조미순의 상봉 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와 견해 입장이 호상 통보되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오갔던 이야기를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공유한 겁니다. 여기에 시 주석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겠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석건평 동지는 조선만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고위급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혈맹인 중국의 지지를 얻어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중국 당서열 5위인 왕후닝이 비행장에 영접을 나오고 의장대 사열까지 이루어지는 등 중국의 극진한 김정은 위원장 국빈 대접의 배경에는 양측의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박 2일간의 방중을 끝내고 오늘 오후 5시쯤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아주 성대한 환영 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함께 참석한 김 위원장은 북중은 한 식구라며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휘황찬란한 내부 장식으로 꾸며진 중국 인민대회당 연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의 극진한 대접에 두 나라가 어느 때보다 끈끈한 관계라며 화답했습니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배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중이 한 집안 식구처럼 고락을 같이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할 비핵화 논의도 중국과 긴밀히 협의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 연회는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예술 공연 등을 곁들여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지난 3월 베이징 방문과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함께해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에 힘썼습니다. 연회에는 북측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도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베이징 방문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농업기술연구기관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북한의 경제사령탑인 박봉주 내각 총리도 동행했는데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그러려면 대북 제재 해제가 먼저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와 수행단 차량이 중국 국빈관 조어대로에 빠져나옵니다. 이후 중국 베이징의 농업과학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과학원은 중국의 농업과학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농업부 직속기관입니다. 지난달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이 이곳을 찾아 중국 측과 농업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식량 문제 해결 등 기술 협력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 간에 논의했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상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중 간의 경제 협력 그러한 것도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수행단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박봉주 총리는 북한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으로 박태성 부위원장은 과학분야 책임자로 앞서 친선 참관단을 이끌었습니다. 북한의 경제과학 핵심 담당자들이 함께 방중한 건 역시 중국과 경제협력 논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이 화기애애한 게 미국은 곱게 보일 리 없겠죠. 미 국무부는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중국이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까 우려하는 게 역력합니다.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접한 미국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Watching it carefully, we're watching it closely. We are continuing communications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앞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가 변하자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바 있는 미국으로선 조만간 시작될 후속 협상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할까 내심 불편한 기색입니다. We look forward to their continued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policy. 미국의 언론들도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의 방중이 트럼프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미중 두 열강의 적대적 무역 관계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 중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으로부터 곧 최대 2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미입니다.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은 북한 외교를 저팔계식 외교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저팔계처럼 솔직한 척, 억울한 척, 미련한 척을 해 얻을 걸 다 얻어낸다고요. 최근 행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얻을 걸 얻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솔직했습니다. 그릇된 중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상대방인 김 위원장을 극찬하는가 하면 Great personality and very smart. Really, he's a worthy negotiator. 실제 협상 결과도 북한 입장에선 큰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외교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조한 실리 외교, 이른바 저팔계 외교의 근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 솔직한 척, 어리석은 척, 억울한 척을 하며 먹고 싶은 걸 얻어내는 중국 고전 서유기 속 저팔계처럼 외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누구와도 손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중국 방문 역시 이런 속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석 달 안에 중국을 3번 찾는 행보가 시진핑 주석에게 몸을 낮추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얻어낼 게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Chinese government's the only government they can do that promptly without any, agreement with the Americas. They have to more urgently
needed to approach the Chinese government. 이런 실용주의 외교 성향에 따라 다음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빨리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IA 국장 시절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4월 초 극비리의 평양을 방문해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면했을 때 둘이 이 발언을 다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도발 수위를 높임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7월. 당시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 안보 포럼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separate those two, right? Separate capacity and someone who might well have intent and break those two apart. 그랬던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4월 첫 방북 당시 이 발언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큰 웃음을 나눴다고 미 잡지 베너티 페어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보자마자 먼저 과거 자신을 제거하겠다던 발언을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응수해 둘이 함께 한바탕 웃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폼페이오 장관에게 자신과 이렇게 배짱이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해 과거 발언을 끄집어냈던 김 위원장의 움츠러들지 않고 농담으로 맞받아친 폼페이오의 첫 모습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내 최다선 의원이자 친박 맏형 역할을 해온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친박 청사를 언급한 메모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적 쇄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친박계의 맏형 서청원 의원이 한국당을 떠났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당은 해체 위기에 물렸다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탈당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다시 불신의 해오리에 빠졌고 친이 친박 분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최근 박성중 의원의 친박 비박 싸움 격화, 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모가 취재진에 포착되며 계파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 따끔한 채찍질에 반하는 그런 개파 활동이나 또 분열을 척동하는 행동이 돼서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고. 김 대표 권한대행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적 쇄신 등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핵심 비대위는 우리 구성 114명 전부 다 수술대 위에 다 올릴 겁니다. 살릴 사람은 살릴 것이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되 대상은 40, 50대 젊은 인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오전 의총을 열고 당 쇄신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계파 갈등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진보냐 보수냐를 두고 벌어졌던 당 정체성 논란을 봉합했습니다. 당 노선에 개혁적 보수의 합리적 진보를 넣기로 했거든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1박 2일 동안 진행된 바른미래당 워크숍. 당 노선이 보수냐 진보냐를 두고 벌어졌던 갈등을 우선 봉합하기로 했습니다. 당 전체가 개혁 보수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당내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성향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적었습니다. 기존 표현에 없던 합리적 진보가 추가된 겁니다. 또 진보 보수 논쟁보다 민심을 얻기 위해 실생활 중심 정책을 우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탈이념 민생 정당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 후보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김성식, 김관영,
이현주, 이학재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왔던 안철수 전 대표는 딸 졸업식 참석 후 오늘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비주류를 선임했고 경선 규칙도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는데 사실 문제는 디테일, 세부 규칙이죠. 자세히 보면 친문이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위원장에 사선 오재세 의원을, 부위원장으론 3선 민병두 의원을 선임한 겁니다. 준비위는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쥔 대표와 최고위원을 어떻게 뽑을지 세부 규칙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겁게 치열한 가운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공정하고 또 정당한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큰 가닥은 잡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한 건데 비주류보단 친문 직계그룹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대표를 중심으로 굳건한 지도력을 형성하고 최고위원들이 받쳐주는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경우 최고위원 도전이 불가능한 만큼 후보들은 일단 대표와 최고위원 둘 중에 어디에 나설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당대표 예비 경선은 2년 전 전당대회 때처럼 3명으로 컷오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최고위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전준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최근 이 가족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가 다 기각됐었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온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섭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엔 필리핀 사람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출입국 당국 조사에서 시어머니 때부터 필리핀인을 썼다며 고용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입국 과정에 관여한 부분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 상황을 볼 때 불법 고용 혐의가 의심되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또 다른 욕설 동영상이 추가로 폭로됐죠. 이 영상을 제보한 전 수행기사는 일상적으로 욕설을 들었고 폭행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영상은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방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성은 촬영자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부셔버려? 내 오늘 지하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개인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며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부셔버려? 왜 개인 전화? 왜 일할 때 올라 그래? 개인 전화 들고 와. 왜 개인 전화 놓고 이거는 일할 때. 영상을 공개한 이 전 이사장의 전 수행기사는 당시 이 전 이사장이 느닷없이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분가량의 영상엔 50회가 넘는 욕설과 고성이 등장하는데 수행기사는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억대 합의 시도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 전 이사장은 해당 영상이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영장 실질성. 경찰은 영상 속 폭언과 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실종 전날 여고생이 친구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미 이 여고생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아버지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안받은 이 모양은 친구에게 SNS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해달라며 불안한 심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 친구 김모 씨의 승용차를 탄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이양을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 옷가지를 태우고 세차를 했습니다. 뭘 태웠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화면상 멀고 식대를 할 수가 없어. 이후 이양의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집까지 찾아왔지만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석연찮은 점이 많지만 김 씨는 이양과 만난 다음 날 유서 한 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흘째 수색을 벌인 경찰은 여전히 이양의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범죄의 의도부터 은폐 노력까지 앞뒤가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야산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경찰은 뒤늦게 김 씨의 집이자 개 2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범죄 분석관과 실종 분석 전담반을 투입하고 내일 인력을 크게 늘려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새벽 시간 손님이 편의점 직원에게 가스총을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라면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문을 사이에 두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내 돌아가는가 싶더니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향해 꺼내든 건 다름 아닌 가스총.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스총으로 위협을 한 겁니다. 라면 위치를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비업체 직원인 50대 남성은 범행을 벌이기 1시간 전쯤 이곳 편의점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가스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다시 찾아 직원을 협박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지금 되게 불안해요.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경비업체 직원을 입건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얼마 전 현직 판사에 이어 이번엔 현직 의사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다 붙잡혔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해서 이런 짓들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걸까요? 서동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쯤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급하게 화장실을 뛰쳐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20대 피해자입니다. 아가씨가 울길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남자애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의 주인은 인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20대 김모 씨.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이곳 공공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감식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모교에서 몰카를 촬영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찍던 현직 판사가 붙잡히는 등 몰카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붙잡힌 몰카범 중 5% 정도만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MBN 뉴스 서동윤입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연상케 하는 집단 폭행이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여고생들이 후배 여중생을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하고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생중계하기도 한 겁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앳돼 보이는 여학생 4명이 걸어가고 몇 발짝 떨어져 한 여학생이 뒤따라갑니다.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폭행 장소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가해 학생들은 CCTV가 없는 이곳에서 피해 여중생을 무려 40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다른 친구들에게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노래방으로 여중생을 끌고 간 선배들은 방에 가둬놓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가해 학생의 친구들까지 합세해 모두 15명이 피해 여중생을 에워쌌습니다.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든 피해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처참한 모습으로 집에 온 딸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의 부모를 SNS상 욕했다는 이유로 선배들이 불러서 훈계하는 차원으로 때렸던 내용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5명 가운데 폭행에 가담한 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내 1위, 전 세계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보안 쪽으로는 많은 투자를 해왔던 회사죠. 이곳에서 최악의 해킹 도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350억 원에 달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보안은 더욱 최고. 최첨단 보안 체계를 갖췄다던 빗썸마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빗썸 측은 리플을 포함해 가상화폐 350억 원어치를 해커들에게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입출금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가상화폐가 자꾸 해킹이 되다 보니까 투자하기에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빗썸 측은 도난당한 가상화폐는 모두 회사의 보유분이라며 고객 자산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전자지갑 콜드 월렛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고객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유출된 가상화폐는 아직 시장에 풀리진 않은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해커의 침입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지만 이번 사태로 오히려 국내외 시세가 뒤집혀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빗썸은 국내 1위 거래소인데다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만큼 시장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회사 측은 고객 자산이 해킹 피해를 당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고객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면,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어서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썸은 현재 2곳의 보험업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보험약관은 해킹에 따른 손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시에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거지. 가상화폐가 약간 도난당하면 그 자체로만은 보상을 안 줘. 포함됐더라도 지급 한도가 30억 원으로 설정돼 피해액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빗썸은 고객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자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 400억 원대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거래 규모 7위 업체 코인레일이 바로 그 예입니다. 코인레일은 3분의 1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거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역시 투자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일단 돈을 가져가서 여러 군데를 많이 거치다 보면은 더 심지어는 더 해외로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회수하기가 쉽지 않고 국제 공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들은 보안 수준과 자본금 규모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가 거래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난민의 밀입국을 막아라. 2015년 유럽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군사적 위기로 난민 유입이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소피아 작전.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오는 사람을 막고 배를 타고 오다가 난파돼 수천 명의 목숨을 잃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3년이 지난 지금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로 돌아와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올해만 900명을 넘었거든요. 이들 중 오랜 내전으로 자국을 탈출한 예멘인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지역이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제도가 난민의 창구가 되자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글까지 SNS에 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이달부터 제주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예멘을 제외시켰죠. 하지만 이거 갖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청 담당자만 해도 달랑 1명, 고작 1명이 이 많은 난민을 심사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심사하고 통과되면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이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난민 지위 협약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요. 최근 유럽연합은 난민의 출발지인 북아프리카에 난민심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러 넘어오려는 건지 진정한 난민인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건데 우리도 이제 선입견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보단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지 또 어떻게 끌어안아야 할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이 불안한 일자리와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과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죠. 우리 국가 위상에 걸맞는 그런 조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일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검찰은 또 어제 대법원에 PC를 달라고 요청했었죠. 대법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대신 오늘 갑자기 대법원의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엔 문제가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체 면죄부부터 준 거죠. 이병주 기자입니다.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갑자기 KTX 여승무원 사건 관련 정리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짤막한 분량의 자료에는 지난 2015년 KTX 승무원 해고 판결에 대해 파견 근로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었다면서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이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대법원이 셀프 변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에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거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명 자료까지 내놓은 대법원은 정작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했는데 대법원 입장이 혹시 있으신가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 당사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자료 협조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은 내일 고발인을 불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도 수사를 해오라고요. 반발한 경찰, 이번 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일부러 기싸움 차원에서 기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은 국회의원 등 99명에게 4억 4천만 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입 기자단에게 기각 사유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6개월 가까이 해당 수사에 매달려온 경찰은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표출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독대 이후 수사지휘권 폐지가 가시화되면서 검찰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드루킹에 이어 KT 황 회장 수사까지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2번 조사받는 건 문제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이 말 맞는 말일까요? 조성진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2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나의 오래된 문제의식이다. 경찰 조사 내용을 검찰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침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만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어도 검찰이 다시 조사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교통사고나 절도, 폭력과 같은 증거관계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복조사를 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할 사건으로 판단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중복 조사를 꼭 인권 침해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사람은 지난 2016년 17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무죄로 판단한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유죄로 바뀐 경우는 4,0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다시 조사를 안 했다면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생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중복 수사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조성진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는 지금 충남 당진의 한 야적장에 쌓여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개도 불안하다면서 18,000개를 동네에 모아두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적장이 방사선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로 꽉 찼습니다. 곳곳에서 비닐이 훼손된 매트리스를 큰 비늘로 다시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적장을 가득 메운 매트리스는 18,000여 개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야적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야적장에서 200m 떨어진 마을에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매트리스를 여기에서 해체 작업 안 된다는 게 주민 입장이니까 빨리 가져가라는. 지난 주말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에서 수거한 라돈 매트리스를 야적장으로 옮긴 후부터 문제가 커졌습니다. 22,000여 개가 반입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4,000여 개는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수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간이 좀 개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좀 없고 작업하시는 분들을 직접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고. 전문가들은 인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불활성 기체라서 자연 상태에서 이게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에서 자연 소멸이 되는. 주민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용보다 도살이 문제라며 법원이 개 농장 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검찰은 한 개농장 주인을 개를 식용으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개농장 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썼다는 방법의 잔인함을 떠나 도살한 행위 자체가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물이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부득이하게 쓸 때가 아니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 식용 도살을 불법으로 규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시한 이번 판결로 개를 식용으로 먹는 보양 문화 자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무임승차를 해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어왔던 그동안 직장에 다니던 가족의 기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30만 세대가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먼저 이자나 연금 등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인데 6만 세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과표도 현행 9억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확 내려갑니다. 이 경우 만 세대에 또 건보료가 부과되죠. 직장을 다니던 가족의 이름을 얹었던 형제, 자매 23만 세대도 지금까지 안 내왔던 건보료를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유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조경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0대 여성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금 3천만 원 남짓에 과표 143만 원짜리 토지, 소형차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런 재산을 근거로 월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었던 A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최저보험료로 책정된 13,000원만 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재산이나 자동차의 비중은 줄이고 소득 위주로 개편됩니다. 그간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소득 1,000만 원 이하인 589만 지역가입 세대는 건보료가 평균 21%, 즉 22,000원 내려갑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좀 높이고 또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재정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 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상위 1%는 해당 소득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전성시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키가 180cm가 넘는 선수, 드라이버 비거리가 260m인 선수도 나왔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살 유기영 군은 키가 184cm입니다. 또래보다 20-30cm 큰 키에서 나오는 호쾌한 스윙이 어른 못지 않습니다. 12살 문동영 군은 힘이 장사입니다. 드라이버로 260m도 거뜬하게 날려 성인 선수와 맞먹습니다. 홀인원을 기록한 김경강 군 등 골프 신동들이 즐비한 MBN 꿈나무 골프 대회에서도 가장 놀라움을 준 건 골프 경력 2년의 천효석 군.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아이언이면 아이언, 웨지샷과 퍼팅까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대회 사상 최소타인 1라운드 7언더파를 몰아치는 등 압도적인 타수차로 우승했습니다. 아이언샷을 좀 고치다 보니까 좀 더 잘 맞고 그게 더 핀대에 붙고 그래서 버디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여자 고학년부에선 김가희 양이 정상에 올랐고 저학년부는 안성현 군과 이호성 양이 각각 남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드가 놀이터이자 희망의 텃밭인 골프 꿈나무들. 저절로 떨어졌는데요? 한바탕 잔치를 치르며 그들의 꿈이 또 한 뼘 자라고 세계 최강 한국 골프의 미래도 여물어 갑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 바다로 물러났습니다. 따라서 내륙구 중심으로는 당분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불볕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뜨겁겠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따라서는 해무가 유입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도 다시 오르겠는데요. 내일 강릉의 한낮 기온은 28도, 포항은 3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부터 장마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16일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으로 밟은 아이슬란드의 경기. 당시 아이슬란드의 순간 TV 시청률은 무려 99.6%였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경기를 보는 거죠. 나머지 0.4%는 러시아 현지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국민의 1%에 해당하는 3천여 명이 러시아를 찾아 응원했다고 하니 틀린 말만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도 이번 주 토요일 밤 태극 전사들을 이렇게 응원해보면 어떨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